안녕하세요. 든든 고객 여러분, 업라이즈 투자자문 대표 문일호입니다. 오늘도 2023년 8월 금융시장 리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월 미국 및 미국 지역은행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있었습니다. 추가로 중국의 부동산 우려가 크게 부각이 됐었는데요. 이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 모두 큰 폭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.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좀 의외로 달러는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요. 이에 따라서 타 지역 대비 미국 그리고 추가로 일본 역시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. 우려했었던 잭슨홀 미팅도 무리 없이 잘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. 결론은 기존 FOMC 스탠스를 다시금 좀 확인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매크로 측면에서 미국의 좀 견조한 펀더멘털이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 와중에 고용 지표들이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했고요. 이에 따라서 채권 시장의 단기물은 강세, 반대로 장기물은 좀 약세가 되면서 장단기 커브가 되게 스티프닝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9월에도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. 시장 관심은 여전히 데이터 디펜던시에 따라서 물가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, 나아가 9월보다 11월 FOMC에 보다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. 주요 자산 수익률 말씀드리면 주식 채권 모두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. 상대적으로 미국은 마이너스 2% 미만으로 좀 하락을 방어를 하는 모습이었고요. 이머징과 유럽 주식의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채권은 장기와 단기가 확실히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어요.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라서 채권 약세를 기록했습니다만 정책금리에 좀 민감한 2년 만기 2년짜리 금리는 살짝 강보합 양상을 보였고요. 30년 장기물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. 원자재 같은 경우는 원유와 그리고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류를 제외하고 나머지 원자재는 좀 약세를 보였고, 원유가 최근에 좀 상승세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. 9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큰 폭으로 강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. FOMC와 같은 별도의 이벤트는 전월에 없었습니다만 달러 강세를 좀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. 달러 인덱스가 무려 1.7%나 상승을 했습니다. 주식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강달러 그리고 고금리 환경 속에서 주식 미국은 조금 선방을 했으나 글로벌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죠. 고용지표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. 7월에는 강세를 기록했으나 8월 달에 모두 강세폭을 되돌렸습니다. 7월 소비자 물가는 예상치의 대체로 좀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에 따라서 연준의 좀 매파적인 행보가 지속될 것이라는 심리가 좀 자극되는 모습을 보였고요. 7월 중순 지지난 달입니다. 7월 중순 이후로 달러 강세가 지속적으로 좀 강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, 오른쪽 아래 초록색 선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에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시장 전체적으로 좀 전반적인 좀 약세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유럽도 딱히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불안한 펀더멘탈이 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사실 이런 원인을 유럽 자체에서 찾기보다는 미국에서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유로존 매크로는 좀 완연한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2분기 GDP 성장률 자체가 기존 0.3% 대비해서 0.1%로 좀 하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. CPI도 5.3%로 연한산 5.3%로 좀 둔화되는 국면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. 8월 16일에 7월에 있었던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요. 회의록 내에서도 인플레이션의 좀 상방 리스크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, 이에 따라서 ECB에서도 좀 추가 긴축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미국의 눈치를 좀 보다 보니까요. 안 그래도 안 좋은 펀더멘털인데 고금리 정책이 지속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여전히 높다. 미국도 쉽게 금리를 낮출 수가 없다. 당연히 안 좋은 펀더멘털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좀 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8월 잭슨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,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추가 인상은 가능하지만 추가 인상은 나는 신중하게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FOMC 같은 경우는 듀얼 맨데이트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, 물가도 잡아야 되고 실업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책무가 있습니다. 이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 물가 안정이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스탠스를, 7월의 스탠스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. 물가가 타겟팅하고 있는 2%로 하락을 할 때까지, 좀 확신이 될 때까지 지금 기조를 유지를 할 것이다. 전혀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. 결론은 결국 그 고용과 물가 지표, 데이터 디펜던시 기존의 상황과 동일하게 가겠다라는 건데, 사실 펀더멘털리 보면은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그 애틀랜타 페드에서 실시간으로 GDP 성장률을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. GDP 나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전에도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고요. 3분기 미국 GDP 성장률 자체를 무려 5.6%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굿 뉴스 is bad news라고
매크로 환경이 좋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만한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에 대한 결론은 해석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뒷받침하는 자료다라고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.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페드 워치가 있는데 이 그래프는 9월 FMC가 아닙니다. 제가 11월 FMC 페드 워치를 가지고 왔는데 9월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은 무려 93%입니다. 하지만 11월에 인상할 가능성이 기존 한 달 전 대비 기존에는 28%였는데 오늘자 기준으로 9월 8일자 기준으로 무려 45%까지 좀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전월 증시에 좀 부담됐었던 게 중국이었습니다. 특히 중국에서는 다양한 경기 부양책 그리고 증시 부양책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좀 매크로 환경이 너무 안 좋다. 그리고 무엇보다 부동산에 좀 특이한 이슈가 있었어요. 벽개원이라고 하는 티커로는 G라고 합니다. 이 벽개원이라고 하는 부동산, 중국의 가장 큰 부동산 개발업체가 기존에 발행했었던 채권에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디폴트가 발생을 했습니다. 총 2차례에 걸쳐서 좀 발생을 했고요.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안 그래도 그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따라서 증시가 딱히 올라갈 만한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와중에 이런 크레딧 이슈까지, 대형 크레딧 이슈까지 터지다 보니까 이 벽개원이라고 하는 건설 회사에서 끝날 것이 아니다. 또 다른 부동산 업체로 연쇄 디폴트 우려가 조금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같이 셀 사이드를 좀 외쳤습니다. 이에 따라서 증시가 무려 6% 이상이나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. 무엇보다 중국은 소비자 물가 그리고 생산자 물가 모두 마이너스 국면입니다. 전형적인 디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디플레이션이 지속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게 기업의 실적 자체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증시 모멘텀을 확보하기까지 상당 기간 좀 시일이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. 미국 채권 시장 좀 짧게 보겠습니다. 전월에 단기물은 강세의 조짐을 보였고요. 장기물은 약세의 흐름을 보였습니다. 8월 미국 고용지표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지 무려 18개월 만에 고용지표가 드디어 좀 둔화 국면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뉴스를 찾다 보니까 블랙락 같이 이제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이제 고용지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. 이제는 채권에 본격적으로 진입해도 되겠다. 라면서 좀 환호를 했다라는 뉴스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.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전월 미국채 2년 금리가 좀 강보합이긴 합니다만 금리가 1bp가량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커브도 굉장히 좀 서게 됐고요. 앞서 말씀드린 고용지표를 이제 9월 1일자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 넘판페이라고 하죠. 비농업 그 일자리 수가 18만 7천 개가 나왔습니다. 물론 예상치는 한 17만 개 정도 됐었는데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만 시장의 해석은 과거 12개월, 과거 평균 27만보다 큰 폭으로 하회를 했으며 최근 3개월에 그 넘판페이 신규 그 일자리 수가 매우 낮은 자리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다. 오른쪽 아래 제가 동그라미를 표시를 했는데 매우 낮은 레벨을 좀 유지를 하고 있죠. 이것이 바로 이제 고용지표에 조금씩 균열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라고 시장의 일부 해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실업률도 전월 대비해서 0.3%포인트 상승하면서 3.8%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2년물 금리를 보니까 5%를 도달하자마자 좀 저가 매수 심리가 좀 자극이 되는지 그때마다 이제 펀드, 채권형 펀드에서 좀 매수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한국으로 돌이켜보면 8월 24일 금통위가 있었습니다. 금통위와 동시에 장기 경제 성장률 자료까지 같이 발표가 됐고요. 이번에는 3.5%로 무려 5회 연속 동결을 한 것입니다.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의 기준금리와 한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2%씩이나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. 이런 상태가 한동안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한은 총재님께서는 미국의 금리 격차 굉장히 부담스럽다. 그리고 가계부채도 지금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죠.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당장 무엇인가를 좀 하기보다는 아직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 좀 대외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좀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밝히셨습니다. 매크로 관련해서는 CPI 상승률, 물가 상승률이 최근 2%대로 다소 좀 둔화되는 흐름을 좀 보이고는 합니다. 하지만 8월 이후로는 다시 3% 안팎으로 상승을 하면서 좀 등락이 거듭될 것이다. 좀 예상을 좀 하셨고요. 그 GDP 상승률도 올해 1.4%로 좀 전망을 했습니다. 안 좋긴 하지만 오히려 좀 역으로 하반기에는 소비가 좀 회복되고 수출 부진도 좀 완화될 것이 아닌가라는 좀 개선에 대한 희망도 그리고 이런 전망도 좀 내비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가계부채 문제 관련해서 오른쪽 아래 1년 대출 금리를 살펴보면은 기업 대출 금리는 높은 수준에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죠. 하지만 소비자 측면에서
부담해야 되는 가계대출 금리는 4% 후반대 레벨에서 좀 낮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금리뿐만이 아니에요. 좀 다양한 정책까지도 좀 지원되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케이스로 LTV 규제를 완화했죠. 그리고 다주택자에게도 그리고 임대사업자에게도 대출을 좀 허용해 준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도 좀 대출을 조금 완화해 주는 모습이 보였고요. 그리고 이런 가계대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최근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좀 이슈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결국에는 이런 낮은 금리 수준 올리고는 싶은데 올리지 못하는 이런 레벨 때문에 또 다른 가계부채 문제와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원자재 요약을 해드리면 에너지는 상승했으나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원자재들은 좀 하락을 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국제 유가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수급상에 좀 호재가 있었습니다. 사우디가 자발적으로 감산 연장을 했고 이에 따라서 오펙 플러스와 같은 그 기구들이 추가적으로 감산을 또 하는 거 아닌가라는 조금 시장에 기대가 있었고요. 이에 따라서 원유가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추가로 사실 원유가 상승한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니까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또 인플레이션 향방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 많이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. 주요 선진국의 이제 제조업 경기가 다소 이제 또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점점 크게 이제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구리와 같은 산업금속도 큰 폭으로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골드는 사실 전월의 큰 이벤트였던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? 이에 따라서 좀 안전자산, 좀 선호심리가 자극되고 골드 같은 안전자산이 좀 각광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예상할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. 이번에 혜택을 받은 안전자산은 오히려 FMC의 좀 매파적 센스의 영향도 있었겠죠. 달러로 움직였습니다. 이번에는 골드는 조금 약세를 기록을 했고요. 오히려 달러가 1.7%대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 게 좀 재밌는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이에 따라서 좀 가까운 전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. 9월 금융시장은 사실은 좀 뚜렷한 모멘텀이 좀 부재를 할 것 같다. 그래서 방향성 자체를 쉽게 예측하기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전날에 잭슨홀을 무리 없이 소화를 했고 이제 초점은 11월 FMC에 좀 맞춰지는 상황이 있긴 한데 연준이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정책 경로 자체가 굉장히 동결 내지는 조심스러운 상향 가능성 뭐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?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나는 잘 모르겠으니 나는 신중하게 해야겠으니 지표 더 보고 할래 라는 게 핵심이거든요. 이에 따라서 고용지표, 물가지표를 우리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.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좀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자면 통화긴축에 이제 더 이상 좀 막바지 국면에 좀 접어든 게 아닌가라는 시장에 좀 기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최근 뭐 미국 주식이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하단을 방어하는 효과는 분명히 좀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정책 시그널이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하단은 맞겠으나 그렇다고 뚜렷한 상방 모멘텀을 찾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또 채권 시장도 좀 말씀드리면 이런 와중에 사실 펀더멘털은 조금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아까 말씀드린 3분기 GDP도 무려 5.6%로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요. 하지만 그 와중에 나홀로 조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고용지표 부진에 따라서 정책금리에 가장 민감한 2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. 한국으로 봐서 한국은 8월에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죠. 이제 2%의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등 이에 따라서 한국 주식 역시 좀 상단을 좀 제한받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이런 와중에서 제가 늘상 말했듯 주식과 채권이 정상화 국면에 돌아서고 있고 자산 배분에 넘어서 전략 배분까지 우리는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된다로 좀 마무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것으로 2023년 8월 금융시장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